그는 몇 시간째 저기 앉아 있었어요. 침착하고 무심한 듯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어요. 그 아이를 돌보던 여성은 죽었고 트레일러 안에서 묶인 채 불에 타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2명의 특수요원과 마주 앉아있는 남자는 자신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그가 말한 장소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그의 부츠는 젖어 있어요. 그의 양말은 더러워요. 그의 차 밑에 풀이 붙어 있어요. 그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땐 아니었어, 제이크. 우리는 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2시간 전과 지금 사이에 뭐가 달라졌지? 테이블 건너편에서 폴 가라르디 요원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휴대폰을 집어 들어 올린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형벌은 사형이다. 가족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 정말 대단한 이름이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하게 할게. 너에게. 믿을 수가 없고. 2016년 6월 22일 미네소타주 베미지에서 새벽 3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에요.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911 신고 전화가 응급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해요. 힐크레스트 매너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불이 번지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해 불길을 진압하고 수색을 시작해요. 하지만 평범한 건물 화재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오싹하게 변해요. 안에서는 테이프로 묶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피해자는 곧바로 35세 멜리사 노르비로 신원이 확인돼요. 그녀는 어린 아들과 트레일러에서 살며 조용하고 아는 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건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죠.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미네소타 범죄수사국 그랜드 래피즈 사무소의 특별수사관 폴 가라르디에게 배정되었어요. 가라르디는 지역 경찰, 주 소방조사관, 그리고 동료 요원들과 협조를 시작해요. 트레일러는 범죄 현장이지만 아직 무엇이 더 사라졌는지는 알지 못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불이 꺼져요. 또 내 기름통에 불 붙였어? 난 비디오 테이프만 받았어. 이거 뭐야? 많이. 수사관들은 트레일러에 남아있는 것들을 샅샅이 뒤지며 증거를 정리하고 멜리사 노르비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요 가설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이 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화재가 난 밤, 그녀의 아들이 집에 없었다는 것을 곧 알아냅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기 직전, 첫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지 거의 9시간이 지난 후 경찰 차단선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딸이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사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멜리사 노르비는 트레일러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살 여자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수색합니다. 이제는 단서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 속에서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도 없자 수사관들은 다음으로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인 멜리사 노르비의 친구들과 가족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멜리사 노르비가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살해할 기회와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멜리사 노르비의 전 남자친구를 포함한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이름이 빠르게 떠오릅니다. 제이콥 킨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를 푸드트럭 운전사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며 일부 진술에서는 여전히 멜리사와 만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외모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경찰이 킨의 기록을 조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멜리사와의 전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그는 아이를 만나 사진을 찍으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그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켄이 전화를 받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자정,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힐크레스트 매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켄은 자발적으로 베미지 경찰서에 오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침착하며 순순하기도 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미네소타 범죄수사국 요원인 폴 가라레디와 체드 무사이스가 앉아 있습니다. 요원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소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는 그대의 부모님과 지역사회에 가서 그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무언가가 통제불능이 되어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든 우리는 모두에게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의무가 있습니다. 제이크,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제이크, 네가 할 수 있다면. 힘든 거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해. 네가 나 실수했어라고 말한다면 널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 실수했고 과하게 반응했어.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여자. 우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 하자. 우리 셋이 이 소녀를 집에 데려가자. 저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데리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그녀를 데리고 있거나 어디 있는지 안다고 주장하네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이 인터뷰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요원들은 그의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받아 두었습니다. 켄이 주장한 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면 신호는 근처 기지국에서 잡혔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족이 소유한 땅 근처인 빅포크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우리가 전화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호수입니다. 차 안에서 구두에 있었나요? 어디였죠? 저는 짐을 싸고 있었고 어차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몇 시에 당신에게 전화했나요? 아니요, 10시 23분이나 24분이었어요.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어요. 10시 23분이나 27분쯤 제 휴대폰이 삐 소리를 내서 다시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저기 보이는 호수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네가 있는 곳이야. 거기가 바로 네 휴대폰이 있는 곳이야. 알겠어. 그래, 나 그거 알아들었다고 했잖아. 나는 내게 지도를 더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어. 알지? 그래.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 뒤지국이 더 가까워. 신호가 잡혔어. 그래. 알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빅 플로리다에 없었고 빅 플로리다에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옐로우가 빅 플로리다 쪽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낸 이유도, 오늘 밤 제가 있던 곳에서 뭔가 산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멜리사의 아들부터 직장 동료들까지 주변 사람들이 멜리사가 켄을 만난다고 다른 이들에게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녀의 아들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녀의 사촌, 직장 동료들, 그리고 네브래스카에 있는 이 여자까지 5명이나 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요.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그리고 데이트에 당첨됐어요. 이미 이 얘기는 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몇 년 전 일이에요. 1년 전, 2년 전, 너라면 맞아. 그래. 그들은 물적 증거로 넘어갑니다. 화재 현장에서 조사관들은 휘발유통을 발견합니다. 그 휘발유 통에서 당신의 DNA가 나올 이유가 있나요? 아니야, 그렇다면요? 저도 그런 휘발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휘발유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휘발유통은 방화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차량에서 나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집에서 나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증거라도 찾으면 저를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 아무것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혀 없어요, 제임스. 또한 당신과 멜리사도 관련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전혀. 100% 확실합니까? 95% 확실해요. 145% 확실해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밤새 저를 못 자게 했잖아요. 조금 피곤해, 멍멍아. 엄청 피곤해, 맞아. 지금 저 밖에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만약 내 딸이었다면 나도 직접 문을 부수고 다녔을 거야. 그래, 하지만 나는 그 여자아이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그 여자아이를 본 적이 없어. 멜리사도 오랫동안 본 적이 없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 미안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오늘은 일하고 있었어. 어제도 일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는 낚시를 했지.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어. 요원들은 전술을 바꿔서 이것을 사고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일로 몰아가고 있어. 그리고 킨이 그 틈을 이용하길 바란다. 알다시피 만약 그녀가 목이 졸려서 사고로 죽었다면 그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 전부 해결하자. 알겠어? 그녀는 본디지를 즐겼고 거친 섹스를 좋아했어. 그 여자에게 네가 당황해 뭔가 했다면 그녀는 괜찮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괜찮길 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만약 괜찮지 않다면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 너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만 켄은 그들에게 쓸만한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 요원들은 더 이상 시도할 방법도 시간도 없어지고 있어. 켄이 면담실에 있는 동안 다른 요원들은 빅포크 단서를 조사 중이야. 그들은 타이어 자국을 따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고 테이프로 봉인된 캠핑카를 발견해. 거기 안에 누가 있나요? 수사관들이 다가가 그들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문을 열어.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찰입니다. 그녀는 거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녀의 발과 다리는 전기 테이프로 묶여 있고 팔에는 전에 테이프로 묶였던 자국이 있지만 지금은 풀려 있어요. 그녀는 몸을 비틀어 풀려났어요. 여기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알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언제 여기로 데려왔어요?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요? 알겠어요. 그 사람 차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차 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 당신한테 잘해줬어요? 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거기요? 알겠어요. 어디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알겠어요. 다른 데도 있나요? 팔에도 테이프가 있었나요? 네, 그런데 브루스야. 테이프를 뗐나요? 그 테이프 어디에 있죠? 테이프는 있어요. 앞차 안에 있어요. 좋아요. 제 이름은 로비고 이쪽은 돈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마도요. 뭐 그런 거요? 알겠어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켄을 다시 데려와 추가로 신문해요. 지금이야, 제이크. 좋아. 우리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 사람은 수염이 있어. 알겠어. 너 그 사람 집에 가본 적 있어? 그 사람 집이 무슨 색인지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 집이 큰 집이야? 아니면 작은 집이야? 작은 집이야. 알겠어. 그 사람은 동물이 있어? 아니면 없어? 엄마 고양이한테 아기 고양이들이 있어. 알겠어. 그
그래, 네 엄마 고양이는 아기들과 함께 있어. 알겠어. 다리에 붙인 테이프가 아프니? 알겠어. 할마, 팔이 아프니? 팔이 아픈 곳을 가리킬 수 있겠니? 알겠어. 사진을 몇 장 더 찍어도 괜찮을까? 알겠어. 우리 엄마 이름은 너희 엄마 전화번호 알아? 알았어. 곧 엄마한테 전화할게. 알겠어요. 목말라? 알겠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알겠어요. 베타스랑 탄산음료 가져다 줄게요. 네. 저는 탄산음료 같은 게 좋아요. 알겠어요. 뭐든 사줄게요. 좋습니다. 특수요원 로프레이커와 돈 뉴하우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11분입니다. 2016년 6월 23일입니다. 로프레이크, 특수요원이 그녀를 안아올리고 가까이 끌어안은 채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이야, 제이크. 지금이 바로 네가 그 부분을 채워 넣을 때야. 지금이야말로 네가 하소연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때야. 2시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지? 나 오늘 폴 가라르디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켄에게 돌려 에이전트 로프릭이 소녀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켄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신앙 같아. 그것을 위한 이유 지금 먼저 그녀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실제로 성적인 관계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역할극을 했지. 그녀의 역할은 뭐였어? 아빠와 딸 역할이었어. 오케이. 그녀를 위해서든 멜리사를 위해서든 거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누구지? 그녀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사건이 전환점을 맞았어. 수색은 끝났고 아이는 안전해. 그리고 제이콥 켄은 감옥에 갈 거야.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 후 몇 주 동안 충격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충격적인 전개 속에 경찰은 켄과 노비가 함께 유괴를 계획했다고 믿게 돼. 압수된 휴대전화와 아동 포르노가 담긴 노트북,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는 그들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 그 계획에는 노비가 폭행당한 것처럼 꾸미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 어느 순간 계획이 바뀌었고 결국 노비는 죽고 말았어. 그가 노비를 죽인 동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켄의 전과 기록만 봐도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어쩌면 멜리사 노비는 그냥 방해가 되었던 것일지도 몰라. 제이콥 켄은 납치, 성폭행, 살인, 그리고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어. 그가 납치한 소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 그녀가 그 27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은 평생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남을 거야. 제이콥 켄은 결국 1급 살인, 납치, 그리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 그는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어. 2017년에 베미지 경찰서는 이 사건에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네소타 성범죄 수사관 협회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기관으로 선정됐어. 같은 해 베미지 경찰서의 경찰들과 프랭크, 제라르디, 뮤서스를 포함한 미네소타 PC의 요원들은 실종 및 착취 아동을 위한 국가센터에서 영웅상을 받았어. 이 상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직무 이상의 헌신을 보여준 뛰어난 법 집행 인력을 기리기 위한 거야. 이 사건을 맡았던 요원들과 경찰들에게 그 구조는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어. 그건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 Law and Crime Investigate의 크리스틴 손입니다.